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15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달 개편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현장 콜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누군가와 그날의 주제를 가지고 전화 연결을 해본다는 취지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과 전화 연결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슈 삼합 시간에는요,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특히 어제 있었던 재판, 이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 씨도 사실은 2년 6개월 이 성남시 조례 개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또 백인섭 씨인가요? 이 중간에 로비했다라고 하는 사람 또 5년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고, 김혜경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 10만 4천 원 밥 먹었다는 이유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비서 배모 씨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찬사를 보냈다고 하는 영화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가끔 해봤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도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이 법조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나중에 이슈 삼합 시간에 하도록 하고, 네. 오늘은 윤 대통령 해외 순방 연기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죠. 우선 경제사절단이 먼저 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독일에. 근데 네. 갑자기 대통령이 해외 순방 연기하겠다, 순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왜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나흘 전에, 네, 맞습니다. 그 순방을 나흘 전에 취소했는데 전례 없는 해외 순방의 연기였습니다. 그래서 네. 국빈 방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정이 무기한으로 연기된 상황이라 정확히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일단 어제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8일부터 독일은 국빈 방문을, 덴마크는 공식 방문 형식을 잡고 상대 국가 세부 일정을 조율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 순방은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독일과 덴마크 쪽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것도 사실 나흘 전의 일이라 좀 외교 결례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부친상을 치른 직후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미국 워싱턴행 전용기에 오를 만큼 순방에 열정적이었는데, 그동안 취임 후에 16차례나 순방을 했던 것 중에 이번은 이런 이례적인 일은 처음이라는 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민생 행보의 일정을 더욱 늘리기 위한 차원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의사 집단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요인을 검토한 결과 순방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요인은 정확히 뭔지는 밝히고 있지 않는 거죠? 네, 근데 뭐 동아일보나 한국일보 쪽에서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이번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스피커가 되는 게 채널 A나 동아일보, 또 TV조선이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단독이 나왔던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면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취임 후 16차례 순방 중에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취임 후 4번이죠. 유럽 가기로 했던 게. 네. 네, 그중에 또 처음이기도 하고. 부친상 당한 직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것이 무엇인 일이냐. 다들 놀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결국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이것 때문에 괜히 같이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외국이 순방길에 나섰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네.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서도 혼자는 못 가십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얘기된 게 있어요? 나온 거는 사실 그런 구체적인 입장은 없지만, 네. 그 김 여사 동행 여부도 끝까지 고심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시청자들 말씀처럼 진짜 혼자 가는 경우도 사실은 이전에는 있었는데, 그렇죠. 왜 이번엔 혼자 가지 못하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에 이제 그런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서 이제 녹화 대담을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고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대담이 나온 이후에 여러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명품 가방 받은 것을 어쨌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해소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그 동행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관측이 나왔는데, 하지만 사실상 그 대담에서는 명품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한 내용이 나왔고요. 또 지난 13일에 MBC 단독 보도로 김 여사의 명품 가방을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기록물로 규정했다는 내용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MBC가 지난달 말 명품 가방이 국고로 귀속된 시점과 국고로 귀속하게 된 이유, 어디서 보관 중인지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청구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 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4가지 항목을 열거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양해해달라고 하면서 국익의 침해, 그리고 재판이나 수사의 곤란, 또 감사 인사 관리 등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사생활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근거 조항이었습니다. 결국 2달째 두문 분출 중인 김 여사의 논란은 일단락이라기보다 다시 확대된 것으로 보여서 순방이 미뤄진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김 여사가 지난 네덜란드 순방 갔다 온 이후 지금 2달째 두문 불출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일은 사실 처음이고 김 여사 입장에서 보자면 매우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대통령이, 이건 이제 한간에 떠도는 추론이죠. 예, 대통령이 일단은 그 KBS와의 대담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또 대통령 부인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려고 했던 것이 원래 대담의 목적이었는데, 결국은 그게 지금 실패로 돌아가면서 많이 안 좋아졌다, 어그러졌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안 가게 된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수많은 국민들이 좀 이상하다라고 말하면서 추측하는 그런 내용이긴 하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이 계속해서 대통령실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은 야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지금 MBC 말한 것처럼 김 여사 명품 가방 대통령 기록물로 규정됐다는데, 네. 그와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는 또 다 전부 다 거부하고 있어서 네. 왜 이러는지 네.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거겠죠. 대통령이 사실 독일과 덴마크를 왜 가려고 했습니까?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는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다, 이런 게 요점이었는데, 네. 그래서 경제사절단 미리 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경제사절단 가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입장인데요. 네, 독일에서 강소기업 협력 등의 경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대규모 경제사절단과 시간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갑작스러운 무기한 순방 연기에 따라 경제사절단을 꾸린 재계단체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단체들은 경제사절단의 이름을 올린 기업인에게 참가비를 받진 않았지만 항공료와 숙박비 등 체류비 일체를 기업인이 직접 부담해서 순방 취소로 인해 따른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꾸린 경제사절단 규모는 60명에서 한 70명 정도 선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나 좀 많은 인원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또 대한상의의 관련 부서의 직원들이 이미 현지에 보내진 상태인데, 선발대 역할에 실무진 2명이 독일 현지에서 일정 수년을 연락받고 귀국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경제사절단 일정만 공지됐기 때문에 미리 또 가서 항공권 같은 것들을 예약한 사람들은 또 취소가 되지 않아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질문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독일 합스부르크의 귀족 파티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여기 지금 입장권이 1인당 4천만 원대라고 하던데,
요게 지금 문제가 돼서 독일 영사도 지금 문제가 생겼고, 어쨌든 여기 뭐 1인당 4천만 원짜리 독일 귀족 파티에 참가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좀 투명하게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짜뉴스도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정 운영이 국민들의 신뢰를 좀 벗어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금 경제 안 좋은데 이 중소기업들이나 강소기업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네. 이런 그 기업들이 해외하고 연결해서 뭔가 추진해 보려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올스톱 되고 있다. 네. 이런 것까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국가 간의 신뢰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나오던데요 이러면서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왔는데 도대체 네. 요즘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다는 건국전쟁 이게 정확히 뭔지 이 마케팅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민국에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일을 제대로 하신 분 이러면서 칭찬에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건국전쟁이라고 한 영화가 바로 이승만 띄우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자 어떤 일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설 연휴 동안 여권 인사들이 건국전쟁에 대해서 한마디씩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국전쟁을 보며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웅은 이제 외롭지 않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외눈박이 역사관에 매몰되지 말고 이승만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승만 정권 시기에 국가 폭력으로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시민들은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흔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선거와 그다음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등의 피해자 유족자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학살자를 미화하고 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이 영화는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직접 출연했고 또 제작 과정에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류 교수는 정규제 TV 시즌3 유튜브에 출연해 영화가 대박날 것이라는 걸 예견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자화자찬도 했는데요. 반면에 역사학자인 전우용 교수는 지난 13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승만 다큐를 보고 역사를 제대로 알았다고 하는 건 자기가 무식하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 다큐를 보라고 남에게 권유하는 건 자기 무식을 자랑하는 짓. 어린이와 청소년의 무식은 낫는 병이지만 장년층 이상의 무식은 불치병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식은 자랑한다고 낫는 병이 아니다. 이걸 보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가 무식한 거다. 전우영 교수가 한 말인데 사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끼친 영향은 뭐 정말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건국전쟁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하고 많이 달라서 과연 이런 것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지도 좀 헷갈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이 영화의 제작에 관여했다고 하는 트루스 포럼이라고 하는 좀 보수단체죠. 네. 이 단체가 이 팽이백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이거 일부러 지금 영화 홍보하고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 이게 건국 전쟁이 조금 흥행됐다 하면서 제 그 기자들이 있는 단톡방에 이런 얘기가 올라왔습니다. 한 50대 이상이 많이 봤다랬는데 정말 그래프가 제일 크게 그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트루스 포럼이 10대부터 40대까지 청년 관람 지원 행사 중이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름이랑 나이, 연락처 등 구글 폼에 남기면 영화 티켓도 인증하면 이제 계좌로 표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알려진 걸로는 2만 원씩 지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영화 값은 15,000원인데 좀 더 이상을 지불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트루스 포럼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은 사람은 어제 기준으로 1,500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트루스 포럼이 누구냐면 이제 2017년 서울대 출신 대학원생 중심으로 만들어진 보수 단체인데요. 이들이 트루스 펀드라는 모금 사이트를 통해서 5천만 원 가량의 보수 단체들과 시민들에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게시물에서는 이제
선대 한 분이 청년 세대의 한 명이 영화 티켓과 약간의 경비를 포함한 2만 원을 지원하고 예산의 모집과 집행은 건국전쟁 펀딩을 시작한 트루스 펀드를 통해서 진행하자는 말씀이셨다 하면서 이 펀딩을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영화업계에서는 사재기 논란을 좀 제기했더니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는 표 사재기와 차원이 다르다. 표 사재기는 일단 먼저 표를 산 뒤에 나눠주는 것인데 이거는 관람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와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하냐가 문제겠죠. 왜 합니까? 도대체 이 트루스포럼이라는 곳에서 이 영화 펀딩, 트루스펀드라는 모금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가. 사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페이백 그러면 아예 영화관에서 그냥 무료로 보여주죠, 뭐.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영되는 영화인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돈을 돌려주고 있고, 게다가 영화 본값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주고 있다는 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 대단합니다. 서울대 출신 대학원생 중심으로 만들어진 보수단체, 관객들이 표를 먼저 사고 트루스 포럼에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지난해 서울의 봄 단체 네. 관람한 걸 놓고서 가로세로 연구소인가요? 뭐 이런 곳에서 항의 집회도 열고 막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하고는 좀 별개인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단 그 트루스 포럼이 밝힌 영화 그 관련 사재기 관련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런 형태의 마케팅은 그간에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페이백 형태는 이제 시장의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추후에 제보나 공식 조사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건국전쟁은 서울의 봄과 달리 단체 관람도 좀 자유롭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40대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어제자 기사 제목들을 좀 살펴보면 고령군 의회 의원들이 단체 관람을 인증했고 파주시 애국학술단체가 어제 단체 관람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좀 보수단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어제 저녁자 기준으로는 이 영화가 38만 회 돌파했습니다. 네, 20대 관객이 7.9%, 40대는 26.1%, 50대는 45.7%가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화를 본 관객들의 퍼센테이지를 비교해 보았더니 50대 이상이 거의 절반이라는 건데 네. 많이 본 사람들한테 좀 주지 왜 보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주는지. 어쨌든 네, 누적 관객수가 38만 2,16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많은 숫자도 아닌데 그거에 비하면은 언론에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고 오히려 홍보를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38만 2,160명 많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현장 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저희가 프로그램 개편 이후에 지금 하고 있죠. 현장 콜 첫 시간인데요.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당위원장과 전화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가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연결되고 있나요? 여보세요? 시나요? 이게 전화가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 조금 방송하기가 어려워서. 네. 저는 잘 들리는데. 네, 네네. 지금부터 괜찮게. 자, 네. 수도권 다음으로 초박빙 접전지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 민심 네. 어떻습니까?
부산 민심도 전국의 민심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서울 민심을 돌아보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불경 지역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지난 대선에 높았었는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정말 찍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엉망일 줄은 몰랐다라는 얘기들이 그 전 세대를 아울러서 많이 들리고 있고요. 특히나 부산이 최근에 인천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추월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이제 330만 밑으로 떨어지고 또 인천 인구가 300만을 올라서면서 이제 이게 인천에 역전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도시 경쟁력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산이 계속해서 이제 경쟁 없이 고인 도시로 오다 보니까 네.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 정말 이러다가 이 앞으로 부산이 무슨 이 청년들이 살만한 그런 도시냐라는 이런 한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 심판 이런 그 심리들이 저는 이번 총선에 작동할 수 있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부산은 사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도 많고 또 규모도 큰 그런 거대 도시인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인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죠. 어렵다 네. 이런 얘기 같아요. 자, 지난 네, 총선 때 18개 지역구 중에서 그래도 민주당이 3석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이나 뭐 국민의힘 쪽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불경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뭐 영남은 자기들의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전과 다른 경계심들이 조금 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전체 지역구로 따지고 보면 평균 한 43% 정도 득표를 했는데 의석은 3개밖에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최다 의석을 가지고 왔거든요. 5개 의석을 가지고 왔는데 최소한 부산이 이제는 이 정도는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전체 18개 중에 9석 확보를 목표로 네. 지금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중입니다. 18개 지역구 중에 9석을 그럼요. 부산이 목표로. 최소한 이제 부산이 도시 경쟁력을 좀 가지려면 네. 경쟁하는 정당 간에 경쟁하는 이런 정치 문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본다면 반반 정도는 되어야 네. 부산이 앞으로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최대 9석, 최소한 7석 정도는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산 시당위원장이고 최고위원이시니까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네. 중요한 건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영입인재, 인재 영입으로 네, 들어오신 네. 분들이 예전에는 전부 다 비례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역구 내가 출마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건데요. 네, 그중에 네. 특히 부산 출마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부산 해볼만 하다. 내지는 내가 가서 뭔가 이루겠다. 이런 각오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부산이 사실은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를 쭉 되돌아봤을 때 네.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나왔을 때는 이 정당 득표율을 넘어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부산에 현역 의원이 3분 계시는데요. 이분 지역구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아서인 것은 아닙니다. 이 3분의 어떤 경쟁력들이 유권자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네. 경쟁력 있는 후보들만 배치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인재로 영입된 분들이 아주 이 자신 있게 그리고 패기 있게 부산 출마를 희망하고 실제로 준비하고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야 정말 이게 부산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듭니다. 울산에도 출마를 하시고 부산에도 네. 지역구 출마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이 인재들과 또 기존에 부산에서 뛰고 있는 구청장 출신의 후보들 네. 그리고 또 지난 선거에서 아깝게 패배했던 우리 이런 후보들이 함께 힘을 합친다면 저는 충분히 목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인물이 와가지고 싹 바꿔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럼요. 네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광역시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제 본인이 사실 여기에 되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그리고 산업은행의 이전을 통해서 내가 부산을 전폭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민주당이나 뭐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역량이 많이 달릴 테니까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네, 뭐 대통령께서 부산에 자주 오시네요. 네, 자주 오세요. 달 전에 오셔가지고 엑스포 민심을 좀 달래야 되는데 와서 네. 본인 떡볶이만 드시고 가시고 그리고 이번에도 또 동네 시장에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가셨는데 네.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좀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산 와서는 지방 소매를 얘기하면서 인구가 유출되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가셨는데 그렇죠. 실제로 지금 정부 여당과 국민의힘은 서울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부산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부산 와서 이런 얘기하시고 또 서울 가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 진짜 부산에 뭔가 선물을 제대로 된 선물을 주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네.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특히나 이게 지금 평소에 잘해야지 선거를 60일 앞두고 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전선거 운동을 하고 다니는 게 저는 이 대통령의 중립 그 의무를 위반하는 거라고 봅니다. 전 실제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공약 발표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런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늘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시잖아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 네. 이 말씀하신 이런 것들의 신뢰를 얼마나 부산 시민들이 가질까의 문제인데 네. 글쎄요. 불경 메가시티 본인이 약속해놓고 파기될 때 아무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이렇게 119대 29로 끝난 이 네. 엑스포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대통령을 보면서 과연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또한 이번 총선에 심판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계획이 실현 가능한 건 아닌 것 같고 총선용이다 이런 얘기신데 그렇죠. 네네. 하나 아주 핫한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부산에서 나 신당 창당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네네. 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요? 그게 부산에서 출마를 하신 출마 선언 혹은 정책 비전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하루 종일 부산에서는 네. 부산에 출마한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돌아서 네. 많은 분들이 뭐 걱정하는 분도 사실 좀 계셨고요. 걱정을 해요? 또 네네 이게 부산 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셨고 네. 실제로 뭐 이제 조국 장관이 정치를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뭐 환영하는 분도 계셨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신당에 함께 합류할지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이 검사 독재 정권의 최대 피해자가 조국 장관 아니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이 정치 선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것은 민주당과 함께 가지고 있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같지만 또 각자가 처해 있는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가야 될 길은 또 조금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부산에서도 조금 지켜보자. 앞으로 또 이 신당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지 또 어떤 분들이 신당의 대표주자로 나설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지켜보고 있는 그런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주당과 또 조국 신당이 해야 될 일들은 같은 일도 있지만 또 각자가 해야 될 다른 일들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또 서로 봐야 될 그런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악재가 네. 될지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운석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님하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이슈 3화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산삼의 본향 함영 지리산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한 털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랐습니다. 산양 산삼인데요.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산삼과 다르지 않답니다. 자연 산삼과 똑같답니다.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아내서 압도적 사포닌 함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 자식, 나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원+1 이벤트, 여기에 더해서 산삼떡 3종 세트도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입니다. 1666-1080.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이라고 치시면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한번 애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슈 삼합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이죠.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을 보면 엔도핀이 팍팍 힘이 솟구칩니다. 요즘 별로 재밌는 일이 없었는데 그건 신나는 일, 힘이 날 일이 별로 없었었는데 이런 코너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한번 기운을 팍팍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 하나씩 꼽아보는 먼저 이 순서부터 해보죠. 주간 용산 투 여의도인데요. 우선 신 변호사님, 한 주간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대담 이후에 네. 순방을 갈 것이다, 독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고, 그렇죠. 이제 그런 행보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흘 전에 이제 순방을 수년했다, 이게 취소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미 해외 외신에서는 명품백 받은 것부터 해가지고, 사실 외신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보도가 세밀하게 됐고, 네. 그리고 심지어 타임즈에서도, 우리나라에는 VIP 1이 있는데, 1과 2가 있는데, 1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라는 그런 설이 있다,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타임즈에서 자세하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타임즈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순방을 취소하는 사실상의 이유가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면, 좀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대통령 혼자라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혼자 왜 못 갈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도 다시 한번 상기가 되는 사건이 그 김건희 여사가 당초에 이제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었을 때 했던 발언인데요.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완전 바보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들은 더 이제 심한 말들이 있었고 그 말들은 사실은 판결문을 통해서 공개는 됐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까지 그 말까지 다 전달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만큼 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완전 바보이기 때문에 혼자는 순방을 못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네. 대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천공이 가지 말랬나? 이런 의문까지 들고, 심지어는 과거 발언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 지근거리에서 보는 그 부인, 배우자의 평가, 이런 것까지 찾아보면서,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표면적으로는 의사 파업 우려되고, 네네네. 북한 도발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러니까 신 변호사는 용산 투 여의도 요 코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대통령의 독일, 덴마크 순방 연기 네.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녹취록까지 소환이 되고 있다. 네. 셉니다. 김필사 변호사님 어때요? 저는 어제 있었던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입당이 제일 쇼킹했어요? 사실 좀 저한테는 쇼킹했습니다. 왜요? 이게 네.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네.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양정숙 의원이 들어가면서 그 정부 보조금이 이제 6억이 됐다. 원래는 수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6억이 됐다. 하루 그렇죠. 만에 이 얘기인데 네. 이제 양정숙 의원을 영입하는 것에 대해서 마침 어제였던 것 같아요. 그 전남 CBS 라디오에 이낙연 대표가 나오셔서 네. 대표로 부르는 게 맞겠죠.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양 의원 영입에 대해서 법원에서 완전히 무죄로 끝나 구설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서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양유석 의원이 저도 작년 11월 30일 날 네.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혐의가 두 개였던 건데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하고 무고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나온 게 많은데 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벌금형이니까 사실 의원적 유지를 한 거지. 누구를 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해서 보도했던 기자들을 고소를 했는데 보도했던 기자들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고였다는 건데 그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눈여겨본 이유가 뭐냐면 정치인이 벌금형 받은 사람 또는 재판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거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받을 수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낙연 대표가 사실 이렇게 나가서 신당까지 만든 이유가 도덕성 문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덕성의 근거로 전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랬던 분이 작년 11월에 벌금형 1,000만 원 확정된 분을 영입을 하면서 네. 이분은 무죄 나왔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과연 그 전에 이제 이분이 여러 합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분의 정치적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본인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본인의 최근 행보의 근거였던 도덕성에 있어서 5억 원 때문에 5억 원 때문에 이렇게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네.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낙연 대표도 전과가 있죠.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네. 간단하게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로만 잔뜩 지금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의석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양영자 의원하고 양정숙 의원은 무소속입니다만 어쨌든 전신은 민주당이니까 나머지 의원들 전부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걸 개혁신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그 수많은 보수 신념을 가지신 분들은 뭐라고 할지, 이것도 조금 이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개혁신당이 설 연휴 기간에 이제 빅텐트를 치면서 다 합당이 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이제 열렬하게 지지했던 특히나 이제 이대남으로 칭해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자들이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어요. 이것은 당 상납이냐? 당 상납이냐? 네. 민주당 사람들에게 전부 당을 꾸린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에게 당을 바친 것이냐? 그러면 이게 뭐냐? 게다가 또 류호정 전 의원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맞아요. 도대체 이준석 자체의 가치와 신념이 뭐였냐? 우리는 지금까지 배신당했다. 우리를 속였다. 이런 것 때문에 당 탈당 러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네, 탈당이 사실 뭐가? 그것도 네. 이제 왜 탈당 자체는 팩스로만 가능하냐? 온라인 탈당이 왜 안 되냐? 그러면서 탈당 자체가 원활하지가 않아서 탈당을 못 하고 있다. 탈당을 어렵게 한다는 거죠. 네, 이거.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이 상황을 위장결론이라고 비판하기도 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끝까지 못 갈 것이다. 이거 민주당 이중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끝까지는 가겠지만 현실적으로 당 색깔이 도대체 뭔지 정체성은 뭔지 헷갈리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찾아보면은 내부 출신 개파가 8개 정도로 8개요? 예, 정리가 되나 봐요. 물론 네네네. 나누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가치를 보고 모이는 게 원칙이어야 되고 특히 개혁신당의 그런 여기 참여한 사람들 면면을 보면 다 나름 뭔가 이제 강한 뭘 이제 주장을 하면서 모였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장하던 게 평상시에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치를 공통으로 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3지대로서 역할을 하는 정당이 되려면 그들 사이에 공통점이나 이런 걸 도출을 하고 그거를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억 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6억 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 과연 어떤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죠, 사실.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좀 뻘쭘할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여러 영입 인사들 내지는 뭐 합당하는 과정 중에서 벌어진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석연치 않은 설명이 있어서 네. 당 지지했던 지지 당원들이 모두 화가 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 근데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좀 측면도 있긴 있어요. 돈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국고보조금을 받아야 이제 당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뭐 사실은 이제 양정수 의원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입당을 했지만, 황보승희 의원도 굉장히 이제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황보승희 의원은 영입이 안 됐고, 역시 민주당 출신인 그 양정수 의원을 영입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제가 양정수 변호사님하고 잘 아는데, 원래는 안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발표 바로 나기 직전까지도.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분하고 이렇게 딱 선을 그으니까 아무래도 양정수 의원 입장에서는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적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에휴, 그렇군요. 자, 개혁신당 얘기하니까 또 조국신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신당 창당 선언을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18 묘지 참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조국신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조국 이제 뭐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조국 전 장관으로 부르는 게 맞겠죠,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이 타이밍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조국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고 이런 건 알겠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치를 결국 할 거였으면, 좀 일찍 했어야죠. 좀 일찍 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궁지에 물러사는 것이 아닌가, 좀 막판까지 가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 선택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뭐 본인이 이게 억울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세우는 가치가 있어서 하겠다고 하면, 본인의 정치적 결단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존중해줘야 되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만 좋은 일 시키는 거냐, 아니면 민주당에게도 좋은 거냐, 윤석열 독재 타도하겠다고 하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반대의 결과물을 나게 한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국신당 창당 얘기가 술술 나올 때부터 뭐 평론가들이라든지 뭐 비평가들이 뭐 민주당 측에서 입장에서 얘기하자면은 함께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지금 불이 붙었고 지금 총선을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되는데 이제 다시 야당 측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 뭐 문제의 소지를 끌어안게 되면은 이거는 물타기가 되기 때문에 네. 절대 이제 민주당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강한 날선 이야기를 많이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민주당과 함께하지는 않는 선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갈 길을 가겠다. 민주당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 사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목소리를 내줄 사람 그리고 민주당 자체는 사실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서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이게 뭐 예를 들면 원내대표가 한마디를 했다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다 반영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다 언론에 반영되는 것은 아닌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옆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발언을 해주면서 우리가 잊고 있던 문제들을 상기해 주면서 사실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면 금방금방 다시 여론에서는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바빠졌죠. 조국 신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고 개혁 신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속 비판해야 되는 입장이 많아지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더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면 사실 저는 유권자들의 다양한 선택 측면에서도 별도의 창당 과정을 통해서 뭐 비례대표든 이렇게 표를 찍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그것도 또 하나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뭐 이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얘기했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마찬가지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좀 타이밍은 좀 애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왜 안 하냐 이러면서 지금 맞받아치고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좀 싸우는 모양새가 좀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재판받으면서 창당한 것은 좀 웃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관심 가져줘서 고맙지만 어쨌든 당신 뭐 문제부터 해결해라, 뭐 해명해라 이런 얘기 같아요. 이런 태도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말씀하시는 둘 다. 둘 다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태도 보내는 거,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여기에 맞받아치는 모양새. 뭐 일단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 비아냥거리는 특히 재판의 관계에서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네. 저는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뭐가 전제가 되냐면 현재 기소와 수사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소가 될 만한 상황이면 충분히 의심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뭐 정당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번 지금도 얘기 나왔지만 금방도 얘기 나왔었던 것처럼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 외에 지금 아까 그 뉴스 시간에 나왔던 그 트루스 포럼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 건국 전쟁만 하더라도 제가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작년에 그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을 때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 그거 했을 때 네. 경찰이 수사한다고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네, 맞아요.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뭐 후원해주고 뭐하고 하는 걸 갖고 문제를 샀거든요. 그때 뭐 박스오피스 일이냐 뭐냐 이게 전부 다 조작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그때 네, 많았었죠. 경찰 수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트러스 포럼에서 조직적으로 페이백해주는 거. 페이백까지 하면 돈을 이상 주면서 페이백한다는 게 조직적으로 한다는 게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고발을 해야 되겠죠 또. 스스로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 공정함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너는 기소됐으니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본인들의 지금 논란을 증폭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지금 유죄 판결을 2심까지 받은 게 있고요. 뭐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리고 이제 3심에서도 무죄가 나올지 여부에는 지켜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아킬레스건 발목을 잡는 건 사실일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받아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과거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그 검언유착 사건은 권력과 일부 언론, 여기서 일부 언론은 MBC를 말하겠죠. 뭐 KBS도 약간 좀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일부 언론이 권언 유착을 해서 조국 수사를 했던 재계 보복하기 위해서 공작한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검언 유착이라고 해서 MBC가 처음 보도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 채널A의 이동재 전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 녹취록 자체에 대해서 MBC가 보도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동수 감찰부장이 당시 이 한동훈에 대해서 감찰이 필요하다. 이 네. 목소리가 진짜인지를 조사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윤석열 총장이 그걸 반대하면서 이게 무슨 됐죠. 소리냐 이게 네. 왜 쇼하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거는 사실 권언 유착이라고 이거는 오히려 프레임을 전환하는 그런 것을 썼는데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자신이 진짜로 그 이동재 기자와 그 목소리가 자기 목소리가 아니었고 뭐 그렇다면은 더 당당하게 핸드폰을 열어서 자신이 밝힐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채널A 그 보고서가 있어요. 채널A에서 처음에 이 사건 자체가 네. 뭐 경찰 수사 이전에 자체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서 이동재 기자가 이거를 새롭게 녹음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이 채널A 자체 보고서만도 못한 상황으로 결과적으로는 수사가 됐습니다. 네. 감찰은 아예 진행도 안 됐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도 뭐 무죄 판단이 결국엔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죄를 갖고 자신이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한 면에서 오히려 한동훈 당시 이제 뭐 한국비 부장이었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떳떳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러 온 뭐 정진웅 부장검사라든지 네. 그 사람은 오히려 고소하고 네. 모든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자체를 반대로 공격하는 자세로 이 사건을 다 타개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뭐 정진웅 부장검사도 무죄가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로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신 떳떳하다면 하나라도 명백한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는 본인은 절대로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정치인으로서도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조 전 장관이 신당 창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을 더 보태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은
요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계속해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거는 정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해왔는데 문제 이제 타이밍인 거고 특히 지금 야권 연대 그리고 이 정권 심판론이 지금 센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계속 분열되고 좀 찢어지고 동력이 약화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민주당에서 특히 이제 박홍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비례연합 단장 추진 단장으로 일을 하면서도 조국 신당과의 연합이나 이런 거는 지금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표를 어디다 줘야 될지 좀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게 오히려 민주당에는 악재 아닐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사실 조국 전 장관의 지금 창당을 보면서 지난 총선에 열린민주당하고 비슷하게 구도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열린민주당의 출연이 물론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사람 말은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저는 민주당이 크게 손해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의석이 한두 석 줄었다고 분석하는 분석가도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사실 민주당이 몸이 무겁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런 조심하는 모습,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 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그런 속 시원하지 못한 좀 정치 이제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라서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이 거리두기를 하는 것까지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박홍근 지금 의원이 한 것처럼 창당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선을 그어버리고 사실 같은 날 뭐가 얘기가 나왔냐면 녹색정의당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녹색정의당에게 계속 연대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명분으로서 정치적 의미를 간다는 건 알겠는데 아시겠지만 녹색정의당의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지지층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대히 당하고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녹색정의당하고 연대는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같은 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단칼에 그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지층 입장에서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대응도 그렇게 매끈하거나 아니면은 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심혜선 부씨가 어때요? 저는 우선은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총선 승리 목적에서 또 민주당 자체의 어떤 한편으로는 국민으로부터 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그러니까 이걸 여지를 남겨두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정청래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윤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같이 만나자.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당장 함께하는 것이 아니지만 따로 또 같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큰 바다에서 만나자라는 이야기로 최종적으로는 목표가 같다라는 지점을 이야기하면서 당장 당에 합류하는 것은 보류하는 것 자체를 서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녹색정의당은 좀 스탠스가 좀 애매하긴 했었어요. 근데 어제 또 배진교 전 원내대표죠. 우리 같이 좀 합류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직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근데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원들 입장에서는 녹색 정의당이 보다는 미래 통합당에 온다면 더 반발이 더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좀 애매하다는 거죠. 녹색 정의당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강성 지지자들도 많고 뭐야 이거 중도층 표 다 날라갔어 이러면서 또 조국 신당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스러웠어요. 자,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제가 한번 전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현동 루비스트 김인섭 씨죠. 제가 아까 백인섭이라고 그랬네요. 김인섭 씨가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해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일단 백현동에 있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요. 지금 김인섭 씨죠. 김인섭 씨가 로비했다는 사실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로비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성남시의 고위 당직자들, 저희 고위 공무원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당시 시장을 포함해서 이름을 팔아서 이 사람이 로비를 하면서 작업을 했다는 거 인정이 된 건데요. 이게 지금
사실 좀 제가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아직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됐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백현동 사건은 진행되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현재 보도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 사건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언론에서는 엄청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 여론에 있어서 뭐 관련자가 로비했다는 관련자가 이제 여론적인 측면에서는 뭐 좀 불리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백현동 사건의 공소사실이 이제 법리적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법리적 구조하고 로비 사실하고 직접 연관될 내용이 별로 없어요 현재로서. 그래서 네. 물론 판결이 법대로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지어 법조인들도 걱정을 좀 하고, 물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집중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직접 연결될 만한 내용도 없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판결을 제가 본 건 아닙니다. 근데 김희섭 씨 판결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 만났다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은 제가 관련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김희섭 씨 재판에서는 이 알선 이 관련해 가지고 정진상 전 실장에게 자기가 부탁했다 이런 얘기고, 실제 결과도 부탁한 내용대로 됐다 먼저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었고, 정진상 실장은 아니다, 난 그런 부탁 받은 적도 없고 그대로 해준 적도 없다,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 중심 주변에 있는 또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 대장동에서 성남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고 로비를 해서 뇌물을 주고 해서 2년 6개월 또 실형 선고가 나왔잖아요. 물론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게다가 한동훈 위원장도 백현동 로비스트보다 중한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뭐 그렇게 불안해한다라는 말은 그 심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 인정한 상태에서도 네. 그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받는 상황을 다 사실은 안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지세가 지금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재판 자체들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았나. 왜냐면 사실은 이 김만배 씨가 성남시 조례 통과를 로비를 하면서 네. 이거 자체가 이제 민간 개발이 돼야 되는 거를 공공 개발로 끌어온 것인데, 이 공공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성남시 당시 이제 새누리당, 국힘당, 지금으로 치면은 국힘당 시의원들이 이거는 민간 개발이 돼야 돼라고 하는 거를 민간으로 다 주면 안 된다. 이게 공공 개발이 돼서 개발 이익을 한써야 된다라는 입장이 아니면은 이거는 이 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하고자 이렇게라도 통과를 한 과정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공공 개발이 돼서 개발 이익 환수가 5천억이 넘게 됐다. 이게 네. 이제 성남시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고 과업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모두 전체를 수사를 통해서 흠집내기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는 무슨 불법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1심은 무죄 나왔는데 2심은 또 유죄가 냈죠. 네. 그 무죄가 나왔을 때, 그리고 또 다른 그 50억 클럽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제를 추궁할 것이면 쌍특검법 중에 하나인 네. 이 대장동 특검법 통과를 시켜야죠. 대장동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양상을 취한다면 국민들도 그래, 그렇다면은 뭔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네. 본격적으로 해볼 것인가 보다라고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만 마무리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네. 하면요. 간략히만 설명을 하면, 이번에 저도 김만배 씨도 사실 저하고 직접 관련은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죠. 판결문을 본 건 아니지만 뉴스 지금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 통과, 성남도시공사 조례 통과에 대해서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뇌물 받은 사람은 조례는 시의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문제는 시의회가 문제가 된 거고요. 당시 시의회의
의장까지 했던 주요 의원이었던 최모 의원하고 사이에 뇌물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자체는 사실 이재명 대표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구조상은. 그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도 또 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 같은 경우에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이 법인카드 유용 관련해서 유죄가 선고가 되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검찰에서 김혜경 씨 10만 4천 원어치 2021년 8월 달에 밥값을 이 배모 씨에게 시켜서 혹은 배모 씨가 뭐 알아서 어쨌든 결제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소를 했단 말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게 그냥 전체적으로 또 한꺼번에 쫙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이 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 상당, 10만 4천 원 상당의 그 식사를 제공했다. 그런데 이게 배모 씨가 한 것이 과연 김혜경 씨가 이것에 대해서 공모 공동정범으로 그렇다면은 배모 씨가 했던 행위는 김혜경 여사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위한 행위였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알고 지시하고 서로 간에 다 알고 했던 행위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한 건데요. 근데 이게 참 이 사건 하나로 촉발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크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게 이게 뭐 100여 곳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얻어낸 자료를 통해서 10만 4천 원을 밝혀낸 것이 과연 검찰의 그 잘한 일인가. 이것이 정말 사실은 확실했다면은 진작에 더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건이 지금 벌써 20개월이 넘는 상황에서 23개월이 네. 넘는 상황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 검찰이 그러면은 진짜 유죄 입증까지 자신이 있는 것이냐. 이 공모 공동정범이라는 거는 그게다가 또 그것에 대한 정말 명확한 증거가 있기 어려운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과연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냐. 사실은 이 사건 자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초에 동양대 그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다라고 하면서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전격적으로 기소했던 그 사건인데 그 되게 그 자체로만 보기에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 사건으로 사람을 묶어두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언론 노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 자체의 모든 것 더 확대해가는 별건으로 확대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건이 지금 보기에는 아유 진짜 이런 걸로 기소를 했냐라고 하지만 검찰은 이제 하나 기소를 했으니 앞으로 계속 이제 괴롭힐 건이 더 남아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죠. 아직까지 네. 법인카드에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네. 하니까. 더 남아있다고 보여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 총선 때까지 언론에다가 또 법인카드 이야기를 계속 하겠죠. 그러면서 노리는 것이 사실 검찰이 지금 총선용 아니냐. 총선을 위한 어떤 검찰의 기소라든지 이거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검찰 독재라는 것이 지금 심판 대상에서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검찰 독재가 맞구나라고 하는 인상을 더 줄 수가 있는데 네. 과연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의 플러스가 될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어쨌든 그 김혜경 씨 2021년 8월 달에 경선에 이제 나가겠다. 대선 경선에 나가겠다라고 말한 직후에 관계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고 그 밥값이 10만 4천 원 법인카드로 결제가 됐다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배모 씨는 지시받은 적 없다. 내가 그냥 한 거다 이런 얘기였고 특히 이제 녹취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본인과 이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또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 상황에서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근데 아마 검찰에서는 유죄로 인정되는 것보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이걸 시끄럽게 문제 삼아서 계속해서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까지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좀 제가 한마디 여기에 네,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으면 저는 총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지금 영부에 대한 논란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디올백 받은 것과 관련해서 물타기 하려고 자꾸 이러는 거다? 그게 왜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뉴스가 하나 더 나왔거든요.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네, 수영 강습. 네, 강습에 네. 대해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같은 날 김정숙 여사, 그러니까 직전 영부인이잖아요. 직전 영부인 김정숙 여사하고에 대해서 바로 이게 지금 수사가 되는 뉴스가 동시에 터진 거는 사실 지금 어르신들 사이에 도는 이런
카톡이나 이런 것들 많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진작에 김정숙 여사를 끌어들여가지고 뭐 더 심했다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이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수사를 개시한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저기 이재명 대표의 부인에 대해서 기소했다? 이런 핀만 가지고 기소했다는 것도 사실 좀 그 자체가 좀 사실 웃기는 일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터트리는 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물타기가 아닌가 생각이 약간 들어요. 저는. 근데 사실 경호원에게 1년 동안 수영 강습 받았다는 걸 가지고서 직권남용이니 뭐니 이제 얘기하는데 솔직히 경호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오히려 수영 못하니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면은 수영 강습해주고 그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역할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직권남용이다라는 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아주 기다렸다는 딱 날짜 맞춰가지고 같이 터뜨리고 또 보도에 그냥 쫙 나오게끔 만들고 그것도 기소도 아니에요. 그냥 수사에 착수했다예요. 그 이전에 뭐 고발 들어갔던 것을 인지해서 착수한다. 그 얘기를 하필이면 딱 고온을 터뜨린다는 거죠. 이건 너무 좀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형사 1부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됐는데 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아주 바쁩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뇌물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고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형사 1부에 배당이 되어 있고 지금 또 이제 김정숙 여사의 수영 강습에 대해서도 또 배당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과연 그러니까 건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타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생활에 바쁜 국민들에게 이게 김건희 여사는 오히려 뭐 돈이 더 많은 사람인데 이 300만 원짜리 가방이 눈에 들어오겠냐? 60억 자산가가. 네, 60억 자산가가 300만 원짜리 이 가방이 눈에 들어오겠냐? 이게 명품으로 뭐 보이겠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과 함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당 측에 있는 뭐 전 여사라든지 김정숙 전 여사라든지 아니면 김혜경 여사라든지 이렇게 작은 돈에도 욕심을 내는 사람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물타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생활하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유, 나 똑같아. 이런 말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사가 아닌가. 그렇죠. 네. 양당 심판론이 또 네. 여기서 불붙이려는 거였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학진 전 의원 등 전현직 중진급 인사들에게 직접 불출마를 권유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추미애 전 장관한테는 오히려 비공개 회동하면서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친문과 친명 갈등의 핵심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인재근 도봉갑 의원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불출마하겠다고 말했는데 대신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추천한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안 받아주더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게 지금 뉴스가 나와서 지금 문제인데요. 이게 중진급 인사들에게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권유를 한다면 사실 당대표가 직접 얘기하는 게 예의에 맞긴 합니다. 그거를 무슨 그걸 뭐 감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칼같이 날리는 게 더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천 관여라기보다는 예의상 그런 것이다. 예의라 그런데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밖으로 지금 드러나서 그렇게 했다더라는 식으로 뉴스가 터져서 문제인 건데요. 사실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저는 그냥 시스템에 맡겨가지고 뭐 몇 선 이상은 뭐 마이너스 얼마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해버리면 사실 쉬운 일이거든요. 이게. 네. 쉬운 일인데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는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오히려 분란 안 일으키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지금 뉴스가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지금 여기 나오는 얘기들도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어쨌든 불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 회동이나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는 식으로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좀 언론에서 좀 지나치게 부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에 대한 근거로서 그 추미애 전 장관에게 뭐 험지 출마를 권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추미애 장관의 아주 최측근인 김재영 시의원이 이거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악의적 기사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불출마를 뭐 직접 권유하고 누구에게는 험지 출마를 권유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전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모습을 비춰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사실은 이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 이거를 뭐 꺾어 내리는 것이 아닌데 이런 기사 자체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뭐 내가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내가 원하는 사람은 또 내 자리에 대신 앉혀달라 이렇게까지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또 인재근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의원까지 좀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흠집내기 위한 여러 가지 기사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군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세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대로 가면 선거 필패입니다. 쓴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현 정부 실정에만 기댄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이분의 글을 저도 봤는데요. 이분의 분석 자체에 제가 동의하는 건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분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그 어쨌든 저기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은 이제 지금 여론은 지형이나 이런 데서 사실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어떤 이유가 어찌됐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목표를 위해서. 근데 민주당은 내부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물론 이게 저기 너무 이제 저기 민생이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아젠다 제시가 아니라 마치 다 이긴 선거를 나눠먹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언론 지형이 불리한 거 아니냐고 볼 수도 있는데 언론 지형이 민주당에 불리한 거는 사실 이제까지는 상수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은 맞는데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 친명 뭐 개파 갈등 무슨 뭐 친문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전부 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에서 나온 게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통합을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뭘 얘기했는지 직접 얘기했는지를 보면은 민생 얘기가 경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민주당이 못 받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이미 다 이긴 것처럼 하지 말고 네. 지금 현재 지금 국민들이 가려워하고 배고파한 것 중에 관심 갖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점에서 그런 문제의식에선 저는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구상 기획본부장이 개항 을에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했어요. 이게 전광호 목사가 이끈 당인데요. 네. 와, 이거 원희룡 전 장관도 여기서 한번 간증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원 장관하고 유동규 씨가 합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다.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니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닌가. 사실은 그 유동규 씨에 대한 그 평가가 이미 지금 무죄를 받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이 그렇게 일부러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해라라는 어떤 의견을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자는 뭐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유동규 씨를 무죄로 지금 검찰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실은 뭐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는 모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자가 더 이상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귀 기울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뭐 원희룡 전 장관도 그 개항에서는 사실은 뭐 승률이 없는 상황인데 유동규 씨가 간다고 해서 그 개항의 판세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전투표 날인 문제, 이거 이제 부정투표 또 얘기를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만 사전투표 날인 문제를 재차 거론했습니다. 현재 그 관인이 인쇄된 용지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 관리인이 개인 도장을 직접 찍어줘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책임지고 이게 지금 가짜로 자꾸 이 투표용지 나눠주는 거를 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런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런 얘기를 비대위원장이 그것도 법무부 장관 출신의 비대위원장이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쪽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이런 식의 사전투표 그다음에 저희 사전투표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혹시 뭐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선관이나 이런 쪽이 선관이나 이런 한쪽이 오히려 야당 쪽에 유리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제시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도장을 찍던 거기서 출력을 하던 이게 프린터가 찍냐 아니면 사람 손으로 찍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이제 비대위원장이 직접 문제 삼는 거는 막 그런 프레임을 증폭시키기 위한 것 같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관위야말로 헌법기관인데 이거를 지금 확실한 그런 근거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선법기관의 그런 행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책임 있는 여당 대표의 모습은 아니죠, 사실.
그렇죠. 사전투표라는 것이 갑자기 이번 총선에 도입된 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때도 이미 있었고, 대선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사전투표 자체도 그러면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문제가 관리가 안 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날인 문제를 지금 콕 집어서 언급한다는 게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선 신의진 변호사와 함께 이 또 재판 관련 소식들 전부 다 엮어가지고 이번 총선 연결시켜서 한번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보험료가 적당한 건지, 내가 가입한 이 보험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 모두 다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요한 게요. 내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실제 본인이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보험 가입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씩 따져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보험 관련해서 내용을 좀 확인하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문의하셔가지고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니까 주저하지 마십시오.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1644-1236이고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언제든지 예약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영친이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건 현대 사회를 사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바보처럼 잘 몰라서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자기 자신의 판단과 실질적인 상황이 부합하는지 한번 맞춰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 인사이다 프라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말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